안녕하십니까. 윤동열의 시대의관 윤동열입니다. 오늘 우리가 던질 질문은 무겁습니다. 사라지는 도시들, 지방 소멸은 일자리로 막을 수 있을까? 20세부터 39세 여성 인구 비중이 20% 아래로 떨어진 지역, 고령화율이 40%를 넘는 지역도 적지 않습니다. 산업단지는 노후화되고 병원과 학교는 문을 닫고 청년은 떠나갑니다. 기업은 수도권으로, 기회는 수도권으로, 그리고 미래도 수도권으로 몰립니다.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방 소멸은 인구의 문제일까요? 산업 구조적 문제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일자리를 설계해온 방식의 문제일까요? 오늘 함께 토론하실 세 분 모셨습니다. 먼저 신용환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지방시대 부위원장 신용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영남대 교수이자 한국지역고용학회 회장 전인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지민 성신여대 융합산업대학원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다들 바쁘실 텐데 나와주셔서 반갑고요. 특히 신용환 부위원장님께서는 최근에 너무 바쁘시잖아요. 근황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지금 저희 대통령직 속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이제 위원장님이 공석이라서 제가 이제 권한대행을 맡고 있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종 행사 등 이제 많이 또 TV 토론, 특히 이제 행정통합 논의가 세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각종 이제 토론에 많이 나가서 행정통합의 어떤 필요성, 당위성, 원칙, 5극 3특 국가균형성장의 방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많이 설파하고, 좀 전에 이 방송을 하기 전에 국회에서 주거혁신정책 포럼이라는 포럼이 발족하면서 주거금융,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주거금융 활성화 방안에 대한 세미나가 열렸거든요. 거기 토론장에 계셨군요. 지금 거기에서 이제 시작할 때 축사도 하고 많은 분들 격려하고 지금 막 왔습니다. 사실 저는 옆방에서 간담회하고 있습니다. 네. 지방 소멸의 인접점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실제 최근 이제 인구 감소 지역 중에서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여성 20세부터 39세 여성 비율이 20% 미만으로 내려갔어요. 고령화율도 40% 넘었습니다. 저도 지방 소멸 대응 기금 평가를 하다 보면은 40% 이상인 지역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였어요. 전 교수님, 이 현재 지표를 볼 때 실제 우리가 지역 감소를 넘어서 구조적인 붕괴의 단계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는지요? 그리고 이 지표를 무엇으로 봐야 되고 실제 뭐 정책 개입으로 되돌릴 수 있는 시간이 좀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좀 질문하고 싶습니다. 지방소멸에 대한 쟁점들이 아마 2020년 이후에 우리나라에서도 본격적으로 대두가 됐고,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지방소멸 위험 지수를 계속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 지수상에 그 20세에서 39세 인구, 여성 인구의 비율이 이제 65세 인구와 비교를 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 25년의 평가 지표가 좀 바뀌었습니다. 이제 개선을 하면서 이제 위험과 이제 심각 단계로 이제 나눠서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데, 5년 기준으로 지금 62개 지역이 이제 위험 심각 단계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있고, 이제 그런 지표들을 가지고 이제 전국적으로 보면 이제 제일 심각하게 고려되는 지역들이 사실은 전남, 이제 경북, 이제 전북, 강원, 그리고 고령화율이 높은 쪽이 이제 부산 쪽이 이제 많이 언급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현재 상황에서 상당 부분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라고 판단이 되고, 그 마지막에 질문을 주셨던 이게 정책 개입으로 과연 가능한 수준인가라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대략 예측을 2030년대 중반 정도가 마지노선이라고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학계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그 전까지는 사실 집중적인 노력과 정책적 개입이 필요한 시기다. 5년이 아직 10년도 안 남았나요? 안 남았죠. 이건 굉장히 시급한 문제들인데, 최 교수님 이쪽 분야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공간 분석 관점에서 회복 가능 지역과 사실상 회복이 불가능한 지역을 좀 나눌 수 있나요? 최근에 이제 학교 폐교도 있고, 저도 소멸위험 지역을 가다 보면은 병원도 없고, 뭐 아파트 공실률도 증가하는데, 이는 어떤 지표가 또 회복 불가능한 신호로 먼저 나타나는지도 좀 궁금해요. 지역이 회복 가능한지 아닌지, 뭐 사실상 회복이 어려운지를 좀 판단하는 기준은 단순히 인구가 얼마나 남아있느냐는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핵심 그 지역의 생활권 기능이 어떻게 좀 유지되고 있는지, 저는 그거를 이제 보고 있는데, 저는 이걸 한 3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구가 다시 재생산될 수 있는 구조가 있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학교, 아까 말씀하셨듯이 병원이나 교통 같은 생활 서비스가 유지되고 있는지, 세 번째는 지역 안에서 일자리와 소비가 순환한 어떤 경제 구조가 활성화되고 있는지, 이 3가지가 함께 작동하면 그 지역은 충분히
이제 회복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두 가지 이상이 동시에 붕괴가 된다고 하면 사실상 회복이 매우 어려운 상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또 말씀하신 질문 중에 하나가 회복 불가능한 신호가 무엇인가? 그렇죠. 그 지표, 어떤 게 먼저인지 그걸 좀 말씀을 드리면 가장 먼저 나오는 그 나타나는 지표가 학교 붕괴라고 생각을 학교에 합니다. 학생들이 네, 주는 거죠. 학생 수가 급감하고 폐교하는 문제, 예. 학교는 지역의 인구를 재생산하는 그 구조를 그대로 반영하는 전 지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청년이 떠나고 아이가 줄어들면 초등학교는 이제 5년에서 10년 이제 바로 무너진다고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통계청이라든지 교육부 자료를 보면 지방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그 변화가 학생 수 감소, 학교 통폐합. 그 다음에 저는 병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병원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저 병원을 찾기 너무 힘들어요, 지역가. 아니, 그러니까 의료는 어쨌든 간에 보조금이 있으면 일정 기간 좀 버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인계점이 넘으면 급격히 붕괴하면서 정주 자체가 어려워지고, 그 다음에는 아파트 공실률 문제인데 그거는 좀 결과지표라고 저는 좀 보여집니다. 이미 사람과 기능이 빠져나간 이후에 나타나는 지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선행 신호는 학교가 아닐까, 교육지표가 아닐까. 교육지표가 네, 아닐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혹시 그 신 위원장님 생각에서는요,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방에서 점차 이제 뭐 청년들이 떠나고 뭐 여성 인구 비율이 줄어드는데 뭐 학교에 대한 폐교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좀 주실 말씀 있으시죠? 우선 그 지방에서 청년들 인구 문제, 인구 이동의 문제만 본다면 2024년 통계에서 6만 6천 명의 2030 39살까지의 인구가 서울 수도권으로 들어왔죠. 그 서울 수도권에서 한 2만여 명이 이제 지역으로 가면서 전체 평균에서는 4만 5천 명 정도가 이제 인구 이동이 있지만 주 원인이 이제 청년의 인구 이동이죠. 그래서 그걸 세부적으로 이제 물어보면 대표적으로 이제 일자리, 그다음에 주거, 뭐 이런 이제 워라밸, 정주여건 이런 것들로 나온단 말이죠. 그럼 지역에서 빠지는 게 거꾸로 그 원인이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뒤집어 보면 일자리 부족, 주거에서 만족을 못하는 거, 워라밸 만족 못하는 거, 특히 워라밸 중에는 요즘 이제 젊은 분들이 상대적으로 더 좋아하는 문화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섞여 있는 거죠. 그러면 원인이 나오면 이제 해법은 그 원인에서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지역의 수도권 일극화를 극복하고 지역의 그런 젊은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확충할 것이냐. 이게 이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서 그리는 5극 3특의 경제권, 생활권 통합, 행정 통합에서도 주요 이슈가 되는 거죠. 사실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이 5극 3특을 논의할 때 저도 있었지만 이 부분이 어떻게 실현될까에 대한 부분 굉장히 고민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드리니까 좀 더 이해가 됐는데, 최근 이제 지방에서 청년 유출 문제를 보다가 지방 고용 증가를 보면 상당 부분들이 보건이라든지 돌봄 공공 서비스 쪽이에요. 근데 반면에 제조업이라든지 건설업, 뭐 청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진입이 필요한 직무들은 감소했단 말이죠. 그 전 교수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실질적으로 수도권 대비해서 지금의 지방의 임금 격차도 15%에서 20% 이상이 나고 있고, 또 청년들하고 저도 만나보면은 실제 경력 성장 경로가 좀 부재하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현실적으로 많이 차이가 나고 있는, 우리 소위 말하는 이제 격차 사회에 들어가 있는 거고, 특히 이제 수도권, 광역 수도권까지 보면 이제 충북, 이북 지역, 강원까지 연결되는 곳, 그 남쪽 지역은 격차가 상당히 크죠. 그래서 그 많은 연구자들이 뭐 산업연구원도 그렇고 노동연구원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0여 년 히스토리를 보면서 공통 요소가 2016년, 17년 요소를 찾습니다. 2015년, 16년부터 모든 지표들이 꺾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수도권, 비수도권의 GDP 격차가 52, 48% 수준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2016년부터 갈리기 시작을 하고, 그 청년 인구에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지만 청년 인구의 수도권이 들어가는 게 사실 2017년, 16년부터입니다. 그 전까지는 수도권의 인구가, 청년 인구가 감소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게 2015년, 16년을 얘기를 하는데 그 원인이 어디냐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했었고요. 근데 핵심적인 걸로 보면 사실 2008년에 돌아가야 됩니다. 2008년에 그 이명박 정부가 들어섰을 때 국토 이용 효율화 정책이라는 걸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수도권의 규제 완화를 하고 대기업의 R&D 센터를 짓도록 허가를 해줍니다. 그렇죠. 많이 이동을 했었어요. 사실 지역에 있던 R&D 센터들이 다. 그 이후부터 지역에 있던 대기업 R&D 센터들이 경기도로 들어가기 시작을 했고, 그게 일정 부분 공장이 만들어지고
이제 전환 배치들이 이루어지면서 청년 인구들이 대거 수도권으로 진입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제 그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이 간극이 커지기 시작을 하면서 사실상 지금은 수도권의 첨단 산업, 그다음에 R&D 대기업 이게 뭉쳐지는 구조로 집적화되어 있는 상황이고 지역에서는 상당 부분이 생산 기지화 진행이 되다 보니까 지금 격차가 약간 구조적으로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전 교수님 그거 하나 말씀을 첨언드리면, 듣고 저도 네. 부위원장한테 드리고 싶었던 네, 말이었는데 네. 딱 말씀해 주시잖아요. 네. 지금 하나 이제 지금 네. 설명 주신 거에 첨언드리면 여러 원인들이 있었지만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 제 1차 공공기관 이전 그 정책에 의해서 약 14만 명 정도가 근 10여 년 정도 줄은 적이 있죠. 그게 그렇죠. 사실상 네. 대한민국에서 서울 수도권이 유일하게 줄은 줄어든 네, 거죠. 네, 그 기간. 그건데 이제 그때가 또 균형 성장을 강조하면서 149개의 공공기관이 이제 11개 시군 10개 혁신도시로 갔잖아요. 그렇죠. 그때 약 14만 명이 줄어들었는데 그때가 48% 정도 됐어요. 네. 서울 수도권이. 네. 그렇게 균형 성장, 균형 발전을 위해 노력했는데 지금은 서울 수도권 인구가 약 51.3% 가까이 된단 말이에요. 더 늘고 있죠. 더 늘어났잖아요. 네, 네.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도 그래서 굉장히 지금 절박성,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골든타임이다. 생존을 위한 마지막 이 골든타임이라고 네. 행정통합 이런 것도 강조하는 게 행정통합이 왜 이게 또 필수적으로 같이 붙어야 되냐면 경제권, 생활권은 지역별로 이미 상당 그렇죠. 부분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연 발생적으로 이루어진 부분도 있고 인위적으로 한 것도 있고. 그런데 그거에 정점을 찍으려면 행정통합이 인위적으로 안 되면 사실상 어렵다. 이거를 이제 정확히 지금 보고 있는 거죠. 많은 청년들이 사실 지역에서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이 지역에서 첫 번째는 일자리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있던 일자리도 경력 개발할 수 있는 일자리들이 다 이전되고 있단 말이에요. 수도권으로. 네, 네. 그럼 이게 지방에서도 커리어가 축적된다는 신호를 네. 어떻게 줄 수 있을까요? 아직 정책적으로? 진짜 제대로 못 주고 있는데 우선 네. 청년 일자리에 대한 문제를 보면 세 가지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산업 구조적인 문제. 요즘 젊은 사람들 다 지금 공감하실 텐데 굉장히 직관적입니다. 사고가 네, 딱 봐서 네. 좋아야 됩니다. 월급 많이 준다고 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딱 봐서 좋지 않으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월급을 더 줘도 잘 안 가요. 고용부의 그 워크넷이라고 하는 거기 사이트에 보시면 약 25만 자리가 거의 상시적으로 구인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비어 있어요. 근데 네. 왜 안 가니? 하고 이제 청년들하고 한번 현장에서 물어보세요. 그럼 본인들이 원하는 건 딱 정해져 있어요. 기준이. 그렇죠. 딱 봐서 좋아야 됩니다. 그거는 탓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바일 시대에 익숙해 있고 네. 좋은 거 어디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이런 게 대부분 좋은 거 위주로 돼 있죠. 네, 네, 그러니까 네. 일자리에 대한 것도 직관적으로 그렇게 가 있다. 근데 산업 구조적으로 우리가 제조업 위주로 많이 왔단 말이에요. 근데 청년들이 좋아하는 건 고부가 가치 서비스업이죠. 네. 이런 부분이 지방에 잘 안 돼 있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렇죠. 고부가 가치 서비스업은 대부분 서울, 경기 수도권에 있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 마이스 하는데 그 컨벤션이나 이런 거 지역은 약하잖아요. 상대적으로. 호텔 뭐 이런 좋은 뭐 시설 이런 것도 약하잖아요. 노동시장 구조적인 거, 대기업 정규직, 네. 대기업 비정규직, 중소기업 정규직, 중소벤처기업의 비정규직. 4계급이라고 불릴 정도로 이게 대한민국 노동시장이 오랜 기간 고착화온 측면이 있잖아요. 급여에 대한 또 처우에 대한 이런 차별점 이런 것들이 간극이 많이 좁혀져야 되는데 네. 지역으로 갈수록 협력업체 하청에 그렇죠. 이런 협력업체 구조가 고착화되어 있는 부분을 과연 어떻게 개선할 거냐. 교육 구조적인 것, 눈높이. 좋은 대학 좋은 과 막 하면서 지금 오다 보니까 이게 안 낮아지죠. 그러다 보니까 주로 좋은 대학 한 사람이 서울 수도권 뭐 연구단지 이런 데 많이 몰려 있는 거죠. 이건 현실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런 것들을 지역으로 어떻게 이전해서 정착하게 할 거냐. 그렇게 될 때 경력 네. 사다리가 지역에서도 만들어질 수 있다. 저희 최 교수님도 많이 지역 쪽에서 이렇게 방문을 하시잖아요. 이런 부분의 신호, 특히 여학생들이라든지 여성 청년들 같은 경우가 지역에 말씀하셨던 서비스 업종이라든지 네. 이런 쪽에 일자리가 없어서 할 수 없이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많이 보지 않으셨어요? 네. 아무리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에 급여가 높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즐길 거리, 먹거리, 놀거리가 없으면은 굳이 내려가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급여에 대한 문제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문화 인프라라든지 그런 서비스 그러한 것들이 잘 마련되어 있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5국 3특 정책, 전략은 사실 기회발전특구 정책이라는 이런 것들은 세제하고 규제 완화가 중심입니다. 맞아요. 근데 신 부원장님이 보시기에는 이게 청년 고용 상출이라는 정착률 제고하고도 연결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뭐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 이제 5급 3특을 하고 요번에 이제 전북에 보시면 현대차가 이제 10조를 투자한다 이런 그렇죠. 거가 네.
혹자들은 정부에서 무슨 푸시를 해서 뭐 아니, 그건 아니죠. 전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정부에서는 그 대기업들이 들어오고 좋은 투자를 하기 위한 인프라를 조성하는 거고 제반 산업 생태계에 대한 걸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밸류 체인을 만들 수 있는 그 기초를 닦아주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죠. 지금 5극 3특 정책에서 하는 기회발전 특구가 됐든 교육 특구가 됐든 그 어떤 특구 정책들은 그런 인프라를 깔기 위한 툴, 제도적 툴을 만들어주는 거고 그 기반 하에서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 단계적인 것들이 갖추어질 때 거기에 이제 좋은 기업들이 오고 정주 여건 좋은 학교가 생기고 주로 이제 젊은 부부들은 좋은 학교 이런 것도 그렇죠. 중요시하잖아요. 제일 중요하죠. 예, 좋은 주거 단지가 생기고 이런 단계적인 것들을 지금이라도 아주 강하게 설계하고 어느 정도는 푸시하지 않으면 어렵겠다. 계속 그렇지 않으면 서울로 들어온다. 이제 이런 것들을 보고 그 밑자락을 깔고 있는 거죠. 그 만약에 이제 이런 것들을 시행했을 때 실제 산업 단지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산업 단지는 지금 굉장히 노후화됐잖아요. 평균 근로자들의 나이들도 50세가 훨씬 넘었던 것 같아요. 정 교수님이 보기에 기존의 제조 기반의 사업들을 AI나 그린 산업으로 전환한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뭐 모든 산업단지를 고도화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이제 산업단지를 고도화하려고 하면 사실 선택과 집중은 반드시 필요로 한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기본 인프라 측면에서 보면 요즘 이제 AI나 이제 데이터 센터가 들어와야 되면 기본적으로 데이터 센터를 이제 가동할 수 있는 전기 시설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게 있어야죠. 그 다음에 그거를 열을 낮춰줄 수 있는 물, 그러니까 용수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그 지역적인 부분이 굉장히 지리적 측면이 중요한 게 될 거고, 산업단지에 있는 기업들의 역량이 어느 정도이냐도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3차 밴드, 4차 밴드가 있는 산업단지라면 사실상 스마트 팩토리가 되어 있지 않는 상태들이 많을 텐데, 그러면 데이터를 축적하거나 데이터를 학습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고 봐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경쟁 우위가 있는 기업들이 있는 산업단지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될 거고, 그다음에 중요한 게 사실은 이제 AI가 도입이 확산되는 구조로 갔을 경우에 사람이 컨트롤할 수 있느냐, 사람이 그만한 기술력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지역의 주변의 인력 공급 체계를 가지고 있느냐가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걸 베이스로 받쳐주는 게 사실은 행정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방정부의 의지가 얼만큼 강하고 또 지자체장이 얼마나 현명한 눈으로 우리 지역의 어떤 영역을 고도화시킬 것이냐에 대한 선택, 이제 그런 부분들도 그래서 점점 중요한 나오는 것 같아요. 얘기가 중앙정부 주도가 아니라 이제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정책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최 교수님 보시기에 이 산업 전환을 하지 않고 산업단지를 유지하는 정책을 계속 썼을 때 그 공간적인 위험 요소가 작용하지 않습니까? 산업 전환 없이 산업단지를 유지하는 정책은 안정이 아니라 느린 쇠퇴. 쇠퇴를 초래합니다. 첫 번째는 산업단지가 약해지면 그 영향이 공장 내부에만 그치지 않고 그다음에 주변 주거지 또 그 상권이 있지 않습니까? 상권까지 함께 무너지는 어떤 연쇄적인 쇠퇴가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유휴부지나 노후시설 계속해서 늘어날 거고, 그 늘어나게 되면 산업단지가 점점 저이용 또 저활력 그러한 공간으로 변하기 때문에 결국 슬럼화, 공간적인 슬럼화가 진행이 된다라는 거. 마지막으로 보시면은 산업단지가 도시 안에서 어떤 고립된 공간이 되기 때문에 청년이나 기업이나 투자 이러한 것들이 빠져나가는 어떤 공간적인 단절 문제, 그러한 것들, 그러면서 인구 유출까지 이어지는 것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산업단지가 옛날에는 어떻게 보면 성장 거점 시설이었는데 이제는 쇠퇴 거점으로 바뀌면서 공간의 위험을 계속해서 축적하는 정책이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산업단지 전환 없이는 이제는 산업단지는 결국 도시 안에 어떤 쇠퇴한 섬으로 만드는 정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진짜 교수님 말씀 듣고 계속 들으면서 저도 이쪽 연구를 하지만 저희 신부위원장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저도 예타도 심의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실제 지방 교통망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확충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확충되고 있잖아요. 근데 광역 중심보다는 수도권 중심으로 교통망이 다 갖춰져 있고, 병원도 사실은 교통망이 잘 갖춰져 있다 보니까 급한 걸 위급사항 말고 또 서울 쪽으로 와요. 학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되면은 지역의 기업만 유치한다고 해서 청년이 남아 있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것에 대한 중앙정부에서 이제 아까 재정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제가 질문하게 되는데,
재정 구조를 어떻게 바꿔야 되고 지방 재정이 어떻게 운영이 돼야 될지에 대해서 좀 한 말씀 주실 수 있지 않을까요? 우선 좀 전에 짚어주신 대로 지금 한번 어플을 가지고요. KTX, SRT 한번 예약을 한번 이렇게 보세요. KTX는 용산역 오는 건 조금 예약할 수 있어요. SRT 거의 다 제로입니다. 두 가지죠, 크게. 병원, 빅4 병원에 오는 거 셔틀버스 많이 돌죠. 네. 대치동 학원. 네. 예를 들어 제 고향 충북 오송에서 SRT 가장 빠른 게 39분밖에 안 걸려요, 수서까지. 그러니까 주말에 보면 다 대치동 학원 이런 데를 지방에서도 다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안 잡혔거든요. 속도의 역설이죠. 우리는 지금 광역교통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속도가 빨라질수록 빨대 효과가 생기는 것. 이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는 또 별개로 굉장히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광역교통으로 예를 들어 충청권 광역철도망, CTX. 과연 이렇게 했을 때 큰 도시가 작은 도시의 일자리나 인력을 다 흡수하는 이런 거, 그 다음에 작은 데는 전부 베드타운화 전락하는 거, 이런 건 또 어떻게 막을 거냐, 이런 문제들도 있고요. 관광지가 그냥 패스로 지나가는 거. 경춘선 ITX가 빨리 춘천까지 1시간 5분 정도에 가니까 중간에 대성리나 강촌 이런 데들이 상대적으로 다운되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도 이제 하나 남는 거죠. 그럼 이제 지금 그런 것들을 과연 과세로, 그럼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지방 재정으로 어떻게 할 거냐. 바로 이게 이번 행정통합에서 핵심이었어요. 처음에 그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안, 대전, 충남, 충남, 대전이 통합한다고 해서 그 초안에 약 300여 개의 특례 조항들을 넣으면서 핵심이 양도세 이런 것들을 국세잖아요, 기본적으로. 그거를 50% 정도를 지방세로 전환해달라. 그러니까 지방으로 내려달라. 그런데 거기서 이제 일종의 과세 자주권 문제랑 이제 연결이 되는데, 중앙정부랑 계속 협의해서 쓸 수밖에 없잖아요. 기재부, 뭐 행안부, 수도 없이 이제 협의할. 그 부분에 독립성을 다 달라 했을 때 과연 그럼 중앙에서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에서 이제 문의만 뭐 통합이다 하면서 결국 반대를 하고 나왔잖아요. 요 부분을 어떻게 조율하느냐가 굉장히 관건입니다. 이걸 너무 자율권을 강조를 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요. 과세 자주권을 너무 강조하면 재정 자립도가 아주 낮은 지자체가 많거든요. 인구 소멸 지역이 대부분 재정 자립도 아주 거기는 자주권을 높여줄수록 더 힘들어요. 중앙정부의 교부세 이런 것들이 집중적으로 투입돼야지 그래도 어느 정도 균형 발전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이제 밸런스를 과연 일률적으로는 법에다가 다 그걸 각 세부별로 어느 구는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대부분 어렵잖아요. 이런 문제까지 밸런스를 맞추는 숙제를 저희도 안고 있습니다. 이게 쉽지 않네요. 저도 그 재정에 대한 것들 10년 이상 관여를 했는데 지금 이 문제가 시작일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보다 보면 이제 최 교수님, 이 정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얘기를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인프라의 우선순위를 뭐부터 잡아야 될까요? 학교라고 했지만 사실 요즘 서울이나 수도권에서도 초등학교 유학 가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그걸로 해결될 수 있을까요? 뭐 어떻게? 저는 이제 우선순위보다는 인프라 간의 조화가 더 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교육, 의료, 교통, 거기에 문화, 소비까지 그 생활권 안에서 함께 작동을 할 때 이게 정주 가능성을 또 높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 중에서도 좀 청년들한테 집중을 한다면 청년들 일자리 때문에 오기도 하지만 그 문화의 관계, 어떤 라이프스타일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이제 머뭅니다. 정주를 하려면. 그래서 카페라든지 문화 공간 또 커뮤니티 머물고 싶어야 하는 이유가 반드시 있어야 청년들을 머물거든요. 그 머물고 싶은 이유가 뭘까요? 뭐 그들이 원하는 뭐 문화, 뭐 소비할 수 있는 공간, 뭐 이러한 것들이 솔직히 지방에는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즐기러 수도권에 와서 즐기고 또 다시 또 일자리가 지방에 있는 학생들은, 청년들은 다시 내려가고. 그래서 그러한 공간들을 좀 구축하는 것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사실 이게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좀 쓰여지긴 했었는데 그래서 올해도 좀 저희가 늘렸잖아요. 이 지방소멸대응 같은 경우도. 근데 또 이것도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은 괜찮은데 그 옆에 인근 지역인데 이게 조건이 안 돼서 못 받는 데는 또 이걸 또 지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 농어촌 기본소득 쪽이랑 비슷하죠. 이게 이제 기본소득을 받는 지역과 바로 인근한 옆 지역에 이제 어떤 역차별 비슷하게 되고 인구가 늘어나는데 소위 이제 이 인구 어느 정도 출산도 가능한 이제 젊은 인력이 들어오면 훨씬 더 좋은데 상대적으로 고령자분들의 어떤 노후 생활, 은퇴 이런 걸로 오듯이 이제 마찬가지 비슷한 논리 맥락 구조도 또 고민해야 되는 숙제로 있습니다. 그렇죠. 해외를 보게 되면 독일 같은 경우는 지역 중소기업의 직업 교육하고 좀 결합해서 청년들이 모이게끔 하는 경우가 있고, 프랑스는 지역 대학 기반으로 혁신 클러스터를 좀 조성했었잖아요.
전 교수님, 사실 이게 해외 사례들도 많이 보셨을 텐데 한국이 가장 현실적으로 좀 벤치마킹할 수 있는 게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답하기가 참 개인적으로 어렵죠. 어려울 거다라는 같이 생각이 연구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답변할 수 있는데. 같은데 공통점이 뭐였을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직업훈련 시스템이라는 게 사회 시스템이랑 교육 시스템이랑 다 연동이 돼 있고 지역의 산업에 들어가는 일자리의 수준, 임금 수준,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뭐 노사관계 같은 단체 교섭의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까지도 다 유럽은 봐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독일은 기본적으로 산업별 체제를 가지고 있었고 국가가 운영되는 체제가 이념적 체계라고 본다면 뭐 우리나라 보면 약간 진보적 체계에 가깝고 그쪽은 코퍼레티즘을 했던 나라들이기 때문에 사실 시장 자본주의를 했는 국가와는 다른 체계가 가지고 산업이 계속 성장하면서 갔고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같이 인문사회 계열이나 이렇게 아니라 뭐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자기가 조금 기술 배워서 그걸 가지고 지역에서 살아도 그 지역에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워낙 높으니까 뭐 대기업과 임금 격차가 낮지 않고 이제 그게 지역의 정주를 한 40년, 50년 살아도 되는 구조가 돼 있었던 거고 프랑스의 경우에도 사실은 대학을 중심으로 하지만 대학 내 혁신을 가동하게 하는 시스템들이 대학에 있다 보니까 그게 지역사회에 연계돼서 움직여졌던 모델들이 가능했는데 대한민국 성장 모델은 국가가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모델을 해왔던 특성이 있고 나라가 너무 작기 때문에 공간적으로 이 이동이 너무 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좋으면 바로 이동할 수 있는 구조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교통이 잘 되면 더 이제 빨대처럼 빨려가는 구조가 돼 있어서 어느 나라의 시스템이 우리에게 적합하다라는 생각은 잘 들질 않고 그럼 우리가 뭐를 가져와야 되냐라는 생각은 그들이 어떻게 성공 모델을 만들었지? 그러니까 협업 모델을 어떻게 만들고 거버넌스를 어떻게 작동시키고 그들 간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율하는 시스템들을 만들면서 걔들은 성공을 했을까? 우리가 필요로 한 거는 사실 이런 훈련 시스템에서도 분명히 이해 충돌들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조율하는 체계, 이 거버넌스를 잘 활용할 수 있을까를 좀 벤치마킹하는 연구들도 좀 해봤으면 좋겠다. 우리는 계속 뭐를 했는지를 자꾸 보고 있는데 이미 대한민국은 선진국이라 다 우리나라 와서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딴 나라 가서 보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모델을 고도화하는 게 사실 초인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많이 합니다. 이번에도 저희 정부에서 뭐 기초이용 강역이용도 연결점 중에 하나라고 보이고 있는데요. 부위원장님, 이런 정책 실현할 때 우리 제도에서 환경에 대한 걸림돌, 오늘은 저는 또 중소기업 그 관련된 공청회에 가서 또 얘기를 나눴는데 실제 제도 환경에 걸림돌이 좀 있다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좀 전에 이제 말씀 주신 거에서 당장 독일 제도를 할 때 우리가 이제 답답한 게 있죠. 그들이 마이스터 등등을 하면서 대학 진학률, 스트레이트로 대학 가는 사람이 한 35%대인데 평생 이제 뒤에 가서 일종의 우리 폴리텍처럼 뒤에 해서 평생으로 한 거는 한 55% 이상 될 겁니다. 그럴 수 있는 아주 근본적 배경이 다르잖아요. 그들은 중1 우리 7학년쯤 됐을 때 이제 그거를 하잖아요. 결정을 하게 해서 이제 가고 결정적으로 대졸자 초임과 고졸자 초임이 100대 91 정도 갭이 그러면 대학 4년 등록금 낸 거 계산해 보면 그 정도는 뭐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 우리가 지금 100대 66 이 정도 67 그렇게 이제 막 벌어져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85 정도로 많이 좁혀져 뭐 기준마다 다르지만 그런 문화적인 격차, 내용적인 격차를 우리가 단기간에 극복할 수가 없는, 그건 제도로 정말로 많이 보완해야 되는 장기적인 숙제를 안고 있죠. 구조적인 숙제. 지역 인재 채용함에 있어서 실제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은 계속 확대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저희가 명단도 공개를 했었죠. 얼마 전에 저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전 교수님, 이 정책이 실질적으로 고용 창출 효과를 지역에서 내고 있다고 보고 있나요? 혁신도시 이전에 대한 평가는 두 개로 극명하게 나뉩니다. 이제 효과성이 없다. 이제 한쪽에서는 효과성이 있다라는 측면으로 나뉘는데 수적인 측면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는 해석의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채용률로 보면 2018년부터 25년 사이에 보면 18%, 35%까지 증가를 했기 때문에 상당 부분 개선이 됐는데 이제 최근 나와서 현실적인 몇 명이 취업을 하느냐로 가버리면 이미 이전 공공기관들이 상당 부분 채용이 끝났기 때문에 지금부터 채용이 이루어지는 영역들은 사실 경력직 채용이든지 일부분의 인력들을 채용하는 구조로 가고 있어서 이제 대대적인 수치적 효과가 높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다만 그 지역의 혁신도시들이 지역의 인재들을 뽑는 것이 무슨 효과를 가져오느냐 하면 수도권에 가지 않은 지역 인재들은 바라볼 수 있는 지향점이 존재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인 것 같습니다. 그게 없다면 아예 없다라는 게 되는데 지역 이전 공공기관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내가 공부를 하면서 그쪽에 어쨌든 지역 할당을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좋은 일자리나 양질 일자리 찾아갈 수 있다는 그 목표치가 있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역량을 쌓아갈 수 있는, 우리가 청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기대가 없다는 것이 제일 크지 않습니까? 근데 이 기대치를 내가 가지고 쫓아갈 수 있다라고 파악하고 판단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 시너지라고 얘기를 해야 될 거예요. 김현권 전 의원께서 이제 처음에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 채용을 30% 발의하고 할 때, 그 직후에 이제 많은 공공기관들이 사실은 편법을 썼죠. 우리는 뽑고자 하나 지역인재가 없다. 예를 들어서 뭐 그 회사가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드는 거예요. 뭐 수력원자력 뭐 이런 저기를 하려면 반드시 숙련된 사람을 고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그 지역 출신이 없다. 이제 예를 드는 겁니다. 그 회사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대면서 한동안 이제 비껴갔죠. 또 한 가지 권역을 그 지역하면 제 고향 충북이잖아요. 그럼 충북인재 이렇게 이제 국한하면 예를 들어 대전 충남에서도 온 충북대학교 나온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충북에서 충남대학 나온 사람 권역을 좀 더 광역화해야 된다. 이런 문제들이 있었죠. 그래서 대략 30%라고 했는데 12에서 한 17, 8 이 정도에 이제 많이 머물러 있었죠. 그러면서 그 예외 인정 규정, 아까 같은 그런 예외적인 거를 잘 활용하고 했는데 이제는 결국은 그 지역에서 양성된 인재가 그 지역, 자기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스스로 담보하게 만들어주는 이 정책으로 약간의 푸시 이런 것들이 이제 정부에서 어느 정도를 관리 감독을 강하게 하면서 좀 자리 잡을 때까지 민관정 이런 협조 체제를 세게 좀 유지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만 저는 부위원장한테 궁금한 게 있어요. 지역 대학 같은 경우를 나와야지만 이제 지역 인재로 인정이 되잖아요. 근데 최근에 좀 달라진 게 뭐냐면 우리 학교를 나온 학생들도 다시 고향에 가서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지역 인재로 인정을 못 받아요. 못 받죠.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억울하다고 얘기해요. 유학한 사람들이 억울하고 난 타 지역으로 유학한 사람 그렇죠.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공부 열심히 하지 말고 올라가지 말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저는 내려보내고 싶거든요. 저희 학생들도 가고 싶어하는 자기 학생도. 고향에 가서 기여할 수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러니까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인재라는 그 기준의 폭을 광역화하고 아까 같은 기준을 현실화해야 되는 거죠. 자기가 태어난 고향에 서울로 유학했다가도 자기 또 지역으로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융통성을 부여하는 그 조항들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일자리 정책이나 해서도 수도권의 고향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친구들이 있으면 지원을 정주 지원이든 여러 가지 지원 정책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제 지방 공공 이전 기관들이 꼭 지역에 있는 인재만 뽑아야 된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의 청년들이 계속 빠져나가는데 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다면 그건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라는 생각입니다. 이게 지금 로컬 크리에이터 얘기를 좀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 이 분야에는 또 제일 전문가가 지금 최진민 교수님이세요. 근데 이 공간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나 지역 고용 관점으로 봤을 때 로컬 크리에이터가 성공하려면 대체 어떠한 구조를 가져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로컬 크리에이터가 좀 지역을 살리려면은 단순한 창업 가지고는 살릴 수가 없습니다. 어떤 지역을 견인하는 로컬 앵커 산업으로 성장을 해야지만 그 지역에 견인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좀 사례를 든다면 성심당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성심당은 단순한 빵집이 아니죠. 지금은 대전을 방문하게 만든 어떤 목적지형 상권을 만들었습니다. 성심당은. 그래서 빵을 사러 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성심당을 경험하러 오는 도시를 찾는 구조를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 중에 제가 중요한 거 3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는 하나 강력한 앵커 스토어를 가지고 상권을 끌고 가야 된다. 로컬 크리에이터가 성장을 해서. 두 번째는 그렇게 되면 주변에 카페라든지 식당, 굿즈, 콘텐츠 이러한 것들이 붙으면서 지역 상권이 확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그러면 지역의 정체성, 스토리가 같이 결합이 되면서 외부의 소비가 지역에 머무는 구조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로컬 산업 생태계가 형성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뭐 가게 집합이 아니라 어떤 소비와 경험이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순환하는 로컬 산업 생태계 구조가 만들어진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책도 단발적인 어떤 창업 지원보다는 이러한 성심당 같은 앵커 기업을 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상권과 주거와 커뮤니티 이러한 것들을 함께 설계하는 생활권 중심의 어떠한 설계 전략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대통령님께 그 충주 관악골 사례를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 지역에 노후화된 낙후된 어떤 지역에 있는 자산이죠 그대로 그걸 이제
지역의 자산과 지역민들과 지역의 관과 또 새로 유입되는 청년들 등등이 이제 어우러져서 하나의 스토리라인을 형성을 했는데 네. 더 중요한 건 지속 가능성이잖아요. 네. 잠깐 떴다 지는 데들 많잖아요. 또 젠트리피케이션 이런 게 그렇죠, 생기면서 그렇죠. 또 네. 밀려나기도 네. 하고 중요한 건 아까 이미 다 이제 답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하나의 이제 문화로 형성되면서 지속 가능하게 해주는 거. 스토리텔링, 스토리라인을 만들어주게 하는 정책. 단순히 창업보조금으로 떴다방처럼 탁 떴다가 푹 꺼지는 건 의미가 없다. 지속해서 그 정주여건도 만들고 하는 그 방향으로 제도가 계속 바뀌어야 된다. 지원 정책 자체를 그러니까 창업 보조금 중심에서 좀 탈피해서 예. 그거는 브랜드화 일회성으로 시키고. 떴다가 이제 예. 깔아앉을 수가 있으니까요. 저도 사실은 그 농수산물 유통공사 제가 비상임사인데 네. 이쪽 관련된 게 연결이 돼 있더라고요. 맞아요. 상품을 개발하고 또 브랜드화 시키고 거기서 또 판매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은요. 근데 이런 게 특구 정책하고 로컬 창업이 좀 융합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이 융합이 돼야만 하고요. 예. 단순 그냥 기계적 융합이 아니라 예. 그게 미래 지향, 정주 여건 이런 걸 만드는 것까지를 계속 제도적 보완을 하면서 뭐 세금이다, 뭐 규제 완화다 이런 걸로만 특구 정책이 국한될 게 아니라 예. 아까 이제 창업 보조금 이런 거 그러니까 각 부처 간에 굉장히 유기적인 정책들 지금 보면 이제 범부처 간에 이런 유기적인 옛날보다 훨씬 활성화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이제 유기적인 걸 통해 중기부라든지 산자부라든지 할 수 있는 걸 다 묶어서 같이 해나가는 거 이런 게 이제 중요해졌죠. 네. 근데 이 창업을 했을 때 이 창업이 지속적으로 되면서 기업에서 고용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로컬 창업의 특성 중에 하나가 이게 커 나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정 교수님 보시기에 이런 한계가 무엇일까요? 뭐 인력 확보도 그렇고. 로컬 크리에이터가 최근에 많이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이제 소멸 지역이나 위기 지역에는 전통 문화 자원 그 지역에 특화된 부분들을 어떻게 활성화시키면서 전체를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정책적 시스템으로 뭔가를 육성시킬 것이냐 그 성심당처럼 네. 그 고유한 대표부터 수십 년간 쌓아온 이 역사와 히스토리들이 폭발력을 가져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좀 차이가 날 것 같은데요. 근데 어쨌든 정책의 개입을 간다는 말은 앞서 말씀 주셨던 제일 중요한 게 융합이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부처 간 융합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가능해야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가능한데 정책들이 집행되는 과정들을 보면 이제 단위 사업 중심이거나 연차별 지원이거나 이제 한 해 하고 끝나버리거나 그러니까 분절적으로 이 사업은 뭐 농림부 사업이고 이 사업은 중기부 사업이고 이거는 고용노동부 사업이고 이제 이렇게 사업 예산들을 따기 위해서 움직이다 보면 사실 계속 분절되거나 그중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뭐 현상들이 생기는 게 있고 그 다음은 금융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경제 쪽으로 그렇죠. 많이 활동을 했는데 활동가들이나 로컬에서 뭔가를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이 초기에 뭔가 셋업이 끝나면 그 다음 반드시 붙어야 되는 게 금융입니다. 금융이죠. 금융이 붙어야 되는데 보이시고. 사실 우리나라의 금융은 뭐 펀드 부분도 그렇고 이제 일반 금융에서도 그렇고 이제 굉장히 보수적인 지원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아마 이번 정부 들어서 굉장히 새롭게 바꾸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게 같이 붙어줘야 아직까지는 이제 그게 약한 부분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이제 얼마 전에 미국을 갔을 때는요, 도리어 굉장히 그 집가가 비싸고 그랬던 뭐 샌프란시스코나 이쪽에서 도리어 콜로라도 지역으로 가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보면 원격 근무의 확산으로 인해서 가능한 일이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방 분산형 일자리도 가능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신부위원장이 보시기에 디지털 노마드 유치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도 마련될 수 있을까요, 지역에?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코로나 이후에 이제 특히 많은 젊은이들이 이제 워라벨의 개념이 바뀐 거죠. 주로 이제 도심지 한복판에서 좋은 데만 있다가 이제 많이 바뀌면서 주거 문화도 바뀌고 일자리에 대한 그 개념, 또 일에 대한 개념도 많이 바뀌었잖아요. 좀 전에 이제 미국 사례를 들어주셨지만. 근데 여긴 또 함정이 하나 있어요. 원격 근무, 디지털 노마드 시대 원격 근무 이렇게 하면 사실 서울 수도권에서 지방 일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이제 역에 대한 요 함정을 또 우리가 잘 커버를 해야 되는 숙제가 있지만 얼마든지 주거비 부담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서울 수도권의 고정비 지출 이게 이제 청년들에게 가장 큰 부담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원격에서 하면서 서울에 있는 일감도 수주할 수 있고 지역에서 시골 전원주택, 전원 삶을 만끽하면서 어린아이도 편하게 키우면서 또 지역의 일감, 또 수도권의 일감 할 수 있는 이런 경우도 지금 많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걸 이제 제도적으로 많이 연결해서 지원하는 정책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좀 더 보강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뭐 일자리 사업이나 고용 사업, 뭐 다양한 뭐 다른 사업도 보게 되면은
서울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네. 지역에서는 그럴 걸 할 수 있는 지원 기관을 찾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너무 어렵죠. 그러니까 지역에서 좀 이렇게 그런 지원 기관을 육성해주고 네. 거기서 또 서울 일도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런 식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역 내에서 공공기관에서 아주 고도화된 어떤 일감 이런 거 말고, 네. 그러니까 당연히 경쟁 입찰을 붙여야 되는 이런 거 말고, 어떤 초기 로레벨의 일감들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은 지역 내에서 하고 맞습니다. 있는, 이렇게 정착하고 있는 이런 디지털 노마드 사람들에게 우선 배정하는 이런 이제 세밀한 디테일한 거, 이런 것들도 잘 챙길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스타트업 관련된 얘기 나오면서 그 얘기도 좀 있었는데 네, 그래요. 나중에 부위원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설계해 주시고 네. 집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교수님 단순 유입이 아니고 지역사회에 계속 정주하게 하려면 사실 어떤 것이 좋을까요? 현실적으로는 솔직히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맞아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디지털 노마드는 기본적으로 언제나 떠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들이 있기 네.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 유입이 아니라 어떤 정착 구조를 만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큰 틀 안에서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첫 번째는 좀 관계, 그들 간의 관계를 만드는 것이 좀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지역 주민이나 상인이나 뭐 크리에이터들과 좀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들은 그냥 외부인으로 머물렀다 가기 때문에 그런 관계성도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지역 안에서 그 원격 노마드 그 외에 그러니까 디지털 노마드 외에 새로운 일거리가 조금 생겨난다고 하면 그 원격 근무만으로의 한계에서 좀 벗어나서 뭐 창업이나 지역 프로젝트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면 지속 가능하게 좀 정착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마지막으로 보면은 좀 공간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상권 주거, 뭐 커뮤니티, 그러한 분리된 도시에서는 좀 정착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일과 삶과 그러한 관계가 한 공간에서 연결되는 구조, 그러한 것들을 좀 만들어주는 것도 지역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는 디지털 노마드의 핵심 전략 자체를 사람을 데려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머물 이유와 그 역할을 주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유입 정책보다는 로컬,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 그런 생태계를 좀 만드는 게 조성해주고. 굉장히 네. 중요한 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요즘 이제 청년 얘기만 했는데 사실은 지역은 중장년 문제도 심각합니다. 그럼요. 중장년이 청년이죠 지역이. 실제 저희 시골에도 청년위원장은 다 60이 되고 그렇죠. 네, 제가 50대 중반인데 저는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 나이가 되면요. 그 지역 제조업 종사자들 중에서 이제 중장년 같은 경우가 특히 리스킬링이나 업스킬링이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대체로 직업 훈련 자체가 좀 이 변화의 속도에 늦춰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지역 단위의 직업 훈련 거버넌스가 어떻게 개편된다고 보십니까, 전 교수님? 급훈련 거버넌스, 뭐 고용 거버넌스라고 보여질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고용 거버넌스의 개편 작업들은 크게 보면 지금 현 정부 들어서 계속 적극적으로 바꾸고 있는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는 게 분권화에 대한 부분이고 이제 지방 주도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어서 아마 직업훈련 분야에서도 내년부터는 아마 일부 사업들은 이제 지역 인자위 중심으로 이제 조사가 이루어지고 훈련 수요 파악하고 내부적으로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훈련 사업들을 구체화하는 게 내년부터 본격화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게 조금 느리긴 하지만 이제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될 텐데 좀 전에 말씀 주신 그 중장년 대상으로 하는 훈련 체계가 얼마큼 고도화되어 있느냐 사실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 좀 약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이제 뭐 요즘 중요한 게 AI를 강조하다 보니까 AI 교육 뭐 이렇게 많이들 하고 있는데 타겟팅이 중장년 대상층의 포커싱을 둔 훈련 사업을 구체화하고 있느냐로 보면 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고 일부 있는 게 노사발전재단에서 하고 있는 저 중장년 내일센터에서 움직여지는 게 훈련이나 이런 프로그램들 연계하는 활동들을 일부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져서 그냥 속된 말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부에서 청년 정책은 저렇게 많은데 왜 중장년 정책은 이렇게 없냐, 우리가 왜 이렇게 소외돼야 되냐라는 얘기는 많은 것 같아요. 이제 허리가 지금 되게 중요한데, 부위원장님. 주로 이제 맞습니다. 같아요. 이 중장년, 특히 이제 장년 일자리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일자리도 이제 뭐 충북 같으면 일하는 바퍼에서 이제 단순 뭐 임가공 하듯이 이제 뭐 배추, 절임 배추 뭐 이런 거 이제 하는 거 위주 뭐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런데 개개인을 보면 굉장한 스킬을 가지고 창업했다가 망한 사람도 있고 또 좋은 직장에 있다 퇴직한 분들도 있고 대기업 같으면 이제 일종의 퇴직 이후에 임금 피크 적용되는 기간 또는 뭐 퇴직 이후에 등등해서 일종의
사회 재적응 어떤 훈련, 제2, 제3의 인생을 살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대기업들은 주로 있지만 중견, 중소 밑으로는 그게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제 최소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 스킬을 그래도 좀 분류를 해서 하는 이런 것들이 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맞습니다. 창업했다 실패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재기 창업할 수 있도록 돕는, 물론 지금 정부에서 중기벤처부에서 하는 이런 것들도 있지만, 지역별로도 더 강화해서, 보통 이제 우리 사회가 낙인 찍는 게 굉장히 관행화돼 있잖아요. 아, 저 사람 만나지만 돈 빌리러 올 거야. 망했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문화에서 열심히 일했다가 망한 사람도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구조, 이런 것들을 지방 자치단체 등등에서도 더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방의 역할이 점점 더 강해질 거라고 보고 그 부처 간에 이제 관련된 사업에 대한 것들도 이 지자체장이 그걸 전체적으로 바라보면서 또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같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뭐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사실 마무리 질문을 좀 바쁘시니까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2035년이 되면 사실 국토 구조가 변화할 것 같습니다. 그때는 굉장히 많이 변화할 것 같은데요. 이 지방 소멸을 늦추거나 반전시키기 위해서 지금 당장 실행해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지 한번 부연을. 한 20여 년 전에 뭐 실명으로 그냥 말씀드리면 아모레퍼시픽의 서경배 회장님이 저랑 회장 총무를 하는데 야, 앞으로 이제 이 전 세계를 바라볼 때, 마케팅을 할 때 중국 나라, 뭐 무슨 영국 나라 이런 식으로 보면 안 된다. 메갈로폴리스 위주로 뭐 광동 나라, 상하이 나라, 베이징 나라 이런 식으로 봐야 된다. 시장은 그렇게 재편될 거다라고 했는데 진짜 금방 훅 그렇게 가더라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제 진짜 지금 처음 다 어느 제도나 정책이나 홍역이 있잖아요. 지금 행정통합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엄청난 저항이 있잖아요. 정치적인 저항도 있을 것이고 현실적 저항도 있고 막 있잖아요. 서로 이해관계를 지역 간에 또 뭐 브랜드부터 이름을 어떤 걸 앞에 쓰니 약어를 어떻게 하니 뭐 여러 이제 그 갈등이 있는데 궁극적으로 좀 큰 틀로 총론적으로 본다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경제권, 생활권, 행정권 이런 통합을 하지 않으면 2035년, 2040년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 정말 암울하죠. 인구 구조는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 이미. 맞습니다. 지금 이제 주가 이렇게 이재명 정부에서 일 잘하면서 많이 올라왔지만 영원히 주가가 좋을지 이건 사이클이 또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문제잖아요. 누구에게나 어느 정부나 쉽지 않은 숙제들이고. 그러면 이제 연금의 문제, 인구 구조에서 어느 정도 연동돼서 계속 가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까지 해본다면 정말 절박하게 지방 균형, 지방 주도 성장 이런 것들을 서울 수도권에 있는 분들도 아주 깊이 생각하고 봐주지 않으면 정말 어렵겠다. 총론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고 우리가 이제 고향사랑 기부 이런 것들 일본에서 이제 고베 대지진 때 나오면서 지금 10조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대한민국 제가 작년에 물어보니까 1,200억인가 이렇게 됐어요. 아직 멀은 거죠. 그래서 서울 수도권에 있는 분들부터 주로 출향 인사가 서울로 오신 분들이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고향에 좀 많이 해주시고 하면서 물론 5급 3특 큰 틀과도 직결되는 것이지만 큰 틀의 어떤 이런 제도적 변화에 따라서 지역이 살아야 결국 대한민국이 산다. 이런 마음으로 제도적인 같이 봐주시길 저는 당부드리는 걸로. 부위원장 말씀 듣고 나니까 저희 또 얘기에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주소지를 2개. 그래서 생활 주소지와 이제 원 주소지.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최지민 교수님 한 말씀 주시죠. 저는 일부 거점 도시만 남고 그 이후에 2035년이 이대로 그냥 간다고 하면 나머지 지역은 병원이나 뭐 학교, 상권 이러한 것들이 좀 약화되는 생활권 축소 현상이 가속화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사회통합, 5급 3특 이러한 전략들이 잘 발현이 된다면 이러한 것들이 하나의 진짜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한 가지 저는 이제 산업적인 측면에서 이제 전문가 입장을 좀 말씀을 드리면 첨단 산업이나 데이터 산업 이런 거 지역에 육성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그리고 이제 대기업 유치 이런 것도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매우 중요한데 이제 그것만으로는 지역이 유지되지 않을 거라는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역이 실제 움직이고 이러한 것들은 소상공인들, 골목의 상인들, 그다음에 이러한 로컬 산업 생태계를 유지하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러한 측면도 좀 잘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고 대기업이 지역에 들어올 수는 있지만 로컬 산업 자체는 지역에 남아있는 산업입니다. 그러한 산업들도 우리가 잘 설계를 해서
하면서 이러한 소상공인, 그다음에 골목, 상권 이러한 생태계를 좀 함께 잘 만들어 가야지 국토가 지속 가능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전희 네. 교수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국가균형 발전에 국민들이 생각을 좀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국가균형 발전이면 어쨌든 평하게 다 이렇게 고루고루 잘 사는 이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국가균형 발전이 생존 전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래서 이게 국가균형 발전에 대한 컨셉을 정말 우리나라가 위험한 상황에 있는 거고, 그래서 국가 생존을 위해서 균형 발전이라는 거를 가지고 간다라는 관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하나는 축소 사회를 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됩니다. 대한민국은 한 번도 축소 사회가 되어 본 적이 없다 보니까 계속 성장, 발전, 인구 증가, 뭐 새로운 기업 성장, 새로운 것들이 계속 커지는 것만 생각하는데, 현실은 전혀 반대로 움직이고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축소 사회를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그 축소 사회가 좀 전에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던 행정에 대한 재편입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여기서는 이해관계자들은 정치인이나 이해관계 소수의 집단인 거지, 거기에 살고 있는 시민들은 이건 정당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면 전혀 그렇지 않고 모든 우리 국민들의 몫이고 시민들의 몫이기 때문에 공간에 대한 재해석, 이제 재균형화 이런 것들이 재편이 이루어져야 좀 전에 최 교수님 말씀하셨던 그 생활경제권 내에서의 커뮤니티가 계속 유지되고 작동될 수 있는 사회가 만들어질 거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35년, 40년까지 어떤 현장에 부딪히면 계속 생기겠지만 계속 싸워야 되고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갑자기 하나 생각나고요. 왜 계약학과 지역 내 인재들 많이 강조를 하는데, 하다 보니까 반도체 이런 이제 좋은 분야 계약학과 지난 정부에서 또 수도권 그 규제 저기에서 예외로 적용되면서 스카이를 포함한 이제 스타자 들어가는 좋은 데만 이렇게 많이 배치가 됐잖아요. 지역에도 훌륭한 인재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지역 대학의 그 계약학과 이런 것들을 활성화하게 정책을 그 방향으로 좀 몰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인력 소멸과 일자리 문제에서 다뤘지만 오국 삼특이라든지 지방 정부의 역할 자체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지금 사실 지선도 남아 있는데 좋은 리더들이 이런 지방 소멸을 막고 지역의 그 행정 권역을 넘어서는 경제 권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나타났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토론을 통해 분명해진 것은 하나입니다. 지방 소멸은 단순한 인구 감소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산업의 문제이고 청년의 경력의 문제이며 정주 인프라의 문제입니다. 결국은 재정과 권한 배분 구조의 문제이기도 할 것입니다. 청년이 떠나가는 이유는 일자리가 적어서가 아니라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사다리가 없고 삶을 설계할 수 있는 환경이 부족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기업 몇 곳을 이전하는 정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보조금을 늘리는 정책만으로도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지역에서 10년 뒤의 나를 상상할 수 있을까? 지방 소멸을 막는다는 것은 인구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남고 살고 싶어지는 구조를 설계하는 일입니다.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남을 만한 일자리를 만들자. 그리고 그 일자리가 경력으로 이어지고 삶으로 이어지게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윤동열의 시대교감은 한 문장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방의 미래는 인구 숫자가 아니라 경력이 머무는 구조에서 결정된다. 지금까지 윤동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